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좀 봤는데, 어, 어찌 됐던 간에 본인이 생각이 좀 많이 당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작년이나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전 어쨌든 그냥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1학기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긁어서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을 한 줄, 두 줄 적으신 분이 많아서, 일부러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자 수 제한을 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고 뭐 나와 있는 것들만 표시를 했다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냥 여러분들 이제 어찌 됐던 간에 3학년 이상이면 저는 이 업계에서 밥을 이제 벌어먹고 사실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전공자라는 입장이죠. 어,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일본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 한국에서 그 상담심리 석사를 다시 한번 받았어요. 받은 건 아니고 수료를 했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음, 가장 큰 차이는 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심지어 제가 석사를 다닐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학원은 자기가 뭔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지 교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니다. 기본적인 소양은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 이외의 거는 뭐 본인이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받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그 결과물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이제 뭐 아시는 뭐 주변에 논문 쓰시는 분들 있으시면 맨날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학부 학생들도 똑같이 이제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도시개발론 책자를 보시면 되게 두껍죠. 그거를 저희는 물리적으로 13주 안에 끝내야 돼요. 중간 기말이 있으니까 2주 하고 15주에서 13주 동안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그 13주에 3시간씩 한다고 하면 그거를 물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일 두꺼운 책이 뭐 영어 이런 것들, 수학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좀 되게 얇잖아요. 그 책의 2배, 3배 이제 그런 책들도 보통 1년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얇은 책도. 근데 어 그거에 한 3배 정도 3배에서 4배 되는 전공 서적을 실질적으로 13주에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가리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대학은 어떤 곳이냐? 전문대랑 4년제는 좀 틀려요. 전문대는 설립 취지가 어, 전문 산업인력 양성이고 4년제는 학문 탐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4년제를 들어오시고 이제 3학년쯤 된다 그러시면 저는 조금 더 본인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좀 서두가 길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보면서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많이 들어서 이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뭐 그렇다고 제 강의가 막 A급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매번 바뀌는 법률 공부,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치 이런 것들을 보태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왜냐? 솔직히 이 논자 붙은 과목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뭐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 맞아요. 이게 뭐 강의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학생들 뭐 대면 수업을 하면 대부분 다 주무실 거 뻔히 아는 거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러지만 그래도 저는 좀 대면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왜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아, 지금 우리의 젊은 층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도시 개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수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전에 배운 거 있죠. 7강. 금융에 대해서, 파이낸싱에 대해서 뵀죠. 이제 흑자 지출 단위 가계고, 적자 지출 단위 기업. 이제 은행은 여기를 연관시켜 주는 거죠. 가계는 이 이제 그 지출 단위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자금을 대주는 것이고 그러면 적자 기출 단위는 주식이나 채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요거는 자기 이제 기업이 좀 이렇게 좀 커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계단 근데 우리는 이 솔직히 많은 돈을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이 가계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은행으로 돈이 모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그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되고 있죠. 뭐 이거는 음, 이거는 단지 이제 기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도시 개발 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지분금융, 주식 이게 그 지분을 나눈다는 거 있죠.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내가 뭐 이 기업의 가치가 5천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뭐 주식 발행 기본 단위는 500원인가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나는 2만 원, 3만 원에 사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있었고 요번에 BTS 주가 그 떴었는데 사자마자 쭉 떨어졌죠. 어,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이라는 거를 바라보실 때 이제 사회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주에서 음, BTS라는 그 독보적인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제가 봤을 때 뭐 삼성 정도 된다고 봐요. 삼성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삼성은 단지 이제 그 삼성이라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 그러면 그 이제 그 무슨 주식이더라? 그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식을 상장했는데 그 기업은 삼성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방탄도 있고 밑에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가 되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살려 그런 주식이지만 그 나머지에 있는 뭐 삼성증권도 있을 거고 삼성 뭐 신라호텔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SDS 뭐 이런 쭉 여러 가지의 그 딸린 그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회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저는 그게 당연히 거품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런가? 요새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이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수출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극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되게 많이 쇠퇴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엔터테인먼트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가 통합된 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단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삼성을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리츠, 뭐 조인트 벤처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회사나 뭐 이런 것들 뭐 사모펀드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이고 부채금융이란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 뭐 예전에 영화에 많이 보시면 나오는 그 암흑의 돈들. 왜 예전에는 은행 금융이 되게 약했어가지고 그 현찰을 많이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채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갖다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업인들 중에서 많아졌었죠. 근데 뭐 어찌 됐던 간에 뭐 IMF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시장들이 좀 탄탄하게 돼가지고 금융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저당, 신탁, 담보신탁이라 그러죠. 이건 신탁회사에 자기의 땅이나 이런 걸 담보로 맡기고 여기서 다시 어, 그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은행에서 신탁, 뭐 담보신탁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이제 부채 그 이제 대출을 땡긴다 그러죠. 그런 식의 그 금융을 하는 거고 요거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사에서 많이 좋아하는 쪽이죠. 일종의 하나의 뭐 담보 설정권 같은 개념이니까. 그 개발금융에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리츠, PF가 뭐죠? 프로젝팅 파이낸셜. 그 프로젝트 단위의 금융이라는 소리죠. 소비금융은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주택 저당금융, 뭐 고정금리형 있고 변동금리형 있고 주택담보가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고정금리는 거의 없어요. 변동금리가 많죠.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제 구분, 자본의 성격. 주식이나 이런 건 아까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타인 자본. 소유자의 주인은 주주.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권리는 배당이고 채권은 이자. 그 다음에 자금 상환은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상환하지 않고, 이제 만기일에는 채권은 꼭 상환을 해야 되죠. 상환하지 않음. 여기 이제 뭐 보통 회사에서 자기의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는 뭐 그런 거죠.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걸 위해서 사들이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타이밍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도 쉬울 거예요. 신디케이트,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지분형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플러스 부동산 전문가의 역량이 투자한 그룹의 일종. 자, 이게 그 신디케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개인이 투자하기는 좀 금액이 힘들죠. 우리가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20억, 30억씩 하는데 뭐 그 개발 비용을 암만 좋다 그래도 뭐 최소한 내가 여기다 한 100억 원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하면 1인당 100억씩 우리 한 30명이 모여서 한 3천억 만들어서 투자를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0억 정도는 부동산 쪽에서는 소액 자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하나를 뭐 할 때 그 우리가 금융을 갖다 쓰고 개발이익 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몇 천억 단위니까, 그러니까 100억, 200억 가지고 투자를 못 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 요새 그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디케이트라는 거는 부동산계 사모펀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부동산 전문가의 역량인 거죠. 왜?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는 것 뿐이고 여기서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 가치, 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이냐 상업이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그 부동산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수익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그 신디케이트라기보다는 부동산 회사를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으로부터 좀 더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간접 투자고
어, 그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모펀드와 비슷한 형태, 제일 비슷한 형태. 이제 어찌 됐던 간에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음, 뭐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지만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찾아봐야 되나. 그리고 요번에 나왔지만 뭐 공사의 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막 무슨 사우나에 갔다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이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못한 하나은행 책임이 좀 크다고 봐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거를 감독 못한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는 더 문제겠죠. 근데 결국 그거를 뭐 나라 돈을 도로 뭐 이렇게 물어준다 그러면 나라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돈도 어떻게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업자는 차입자죠. 대출기관, 금융기관이 있을 거고, 음, 일단 우린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죠. 모든 대출은 담보 설정이 우선일 거예요. 저당권 무엇을 잡힐 것이냐, 대지냐, 건물이냐, 또 뭐 저당권도 나눠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대지냐, 건물이냐,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저당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파이낸셜로 사실 때 보시면 대부분의 그 대부분의 그 뭐라 그러지? 파이낸셜 자체에서 보시면 그 담보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차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이낸셜 금융을 이용할 때 특히 중고차 같은 걸 할 때 보시면 그 차는 아직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제게 아니에요. 현대차도 그렇고 새 차를 사도 그렇고 어쨌든 현대차에서 담보를 걸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고 대출금융기관이 있고 도시개발업자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도시개발업자는 어떻게? 부동산 신탁회사의 소유권 이전해 주죠. 무엇을?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증서를 받아서 그 이 신탁 증서를 질권 설정이라 그래요. 금융의 기관에 제출을 하면 얘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신탁 증권 자체를. 이게 부도 나면 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대출기관이 여기서 또 하자를 물어서 뭐 일종의 그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또 여기서 그 보험증권 같은 걸 들어놓는 거죠. 각 그 파이낸셜에 대한 금융. 그리고 여러분이 관공서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대부분 아시지만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증권 같은 거를 다 들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저도 인천시 제2취약성 분석이나 뭐 기타 도시들에서 했을 때 어,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갑 회사에서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갑 회사에서 이 그 영 그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 신탁증권이나 이런 데 돈을 내고 그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도시개발업자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왜?
금융대출기관이 이걸 통으로 도시개발업자를 빌려주기에는 솔직히 도시개발업자가 그 LH공사나 이렇게 공공기관 아니면 조금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걸 두고 담보 설정 비슷한 거죠. 보험을 들어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비소금융과 사업주에게 상환권을 청구하지 못하죠. 비소금융은. 부해금융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고 채무 수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험분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아까 보시듯이 뭐 금융회사 개발업자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를 끼고 있고 신탁회사는 또 금융보험기관을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끼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셜은 그래서 금리 비용이 높다. 각종 수수료 부담이 많다. 왜? 신탁회사에 이제 담보 설정권, 담보권 설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그 신탁회사는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거를 걸어 놓죠. 어쨌든 보험도 걸어 놓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생겨야 되니까 어쨌든 비용이 비싸요. 그 신탁증권을 가지고 또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좀 금리가 높고 각종 수수료 부담이 많지만 어떻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왜? 아, 이놈이 잘하는지 신탁회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금융회사도 얘가 이자를 좀 밀리고 이러면 제대로 안 되나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음, 다양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단지 지금 그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 있죠. 그런 사건들은 이제 금융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나은행을 이제 팔게 해줄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게 금감원이고 이제 금감원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 하나은행이나 기타 은행에서 아 이거 괜찮으니까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 판 거죠. 사모펀드를. 근데 그 돈들이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돌려막기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그 밝혀진 거는 없어요. 뭐 로비 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고 예측. 하지만 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단지 개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견제 장치를 두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점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부동산 금융이 좀 그랬어요. 지금의 사모펀드 같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 붐 일어나고 이러면 땅 팔아가지고 이익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죠. 모든 정보라는 것들이 좀 오픈도 쉽게 되고 하다못해 한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정부 LH공사에서 미리 그 신도시 계획안이 나왔던 것들을 그 미리 도면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정보의 순화력인 이게 개방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특히 이게 금융은 돈이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이나 이 도시개발, 물리적인 게 뭔가 남아 있으면 결국 그 이제 제로가 되진 않는 거죠. 영원히 또 이제 투자한 금액이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는 것. 최소한 땅은 분배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예전같이 뭐 갖춰진 일부 사람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PF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기치긴 되게 힘들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사업주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 뭐 솔직히 매입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게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 설립이 이제 그 프로젝트 명목상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주는 시행사, 여기 뭐 토지 매입이나 설계 인허가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요게 이제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합, 주택 조합이라는 것이고, 그 사업주나 이런 것들은 시행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사업주는 투자 관리를 해야 되고 이익금 배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는 우리는 대금을 받아서, 무슨 대금? 뭐 분양 대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양도권, 그 우리가 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나 자금대출은 프로젝트 회사가 뭐 대출금 상환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대출금 감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공사, 요게 제일 큰 거니까 공사 대금을 책임져야 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좀 힘이 센 사람들은 보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세로 라인. 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왜? 조합원을 도와주고 있는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건설, 롯데캐슬이죠. 그다음에 GS,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시공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합원 총회를 열 때 보통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조합 설립이랑 그 시행사와 시공사를 같이 이렇게 설립할 때 이 그 조합원 총회를 열거든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하느냐?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물론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 세대당 수로 하면 그 비용이 법적으로 따져서 모든 서류는 등기로 보내야 되고 등기 비용만 해도 이제 몇백씩 나와요. 보면 한 번 안 받으면 두 번 보내야 되고, 이제 뭐 돌아온 거를 다시 유선으로 연락을 해보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는 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우리가 그런 거를 빌리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몇천 명이 모이거든요.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번 하려면 조합 총회를 하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보통 무슨 그 체육관 같은 걸 빌려요. 그럼 그거 하루 빌리는 대금도 이제 몇백 나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선관위원들에게서 기표 용기 같은 것도 빌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경비업체, 그
다음에 경찰서에도 연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다 합하다 보면 그 조합원 총회 한번 여는데 비용이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고자 보통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 총회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일 큰 일들, 이제 중간에 시공사나 시행사가 바뀔 때 또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되고, 뭐 여기서 수요자인 그 조합원 이외의 분양권에 대해서 얼마나 뽑을지 그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도 이제 그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선배나 이렇게 술자리 들어가 술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빨리빨리 되실 거예요. 이제 개발금융의 원리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포함해서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개발 사업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공급자는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수혜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요자 금융과 구별되죠. 따로따로죠. 왜? 소비자는 우리가 어찌 됐던 간에 비용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 권리를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이익금이 될 수는 있지만 금융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약 3, 4년의 기간 동안 건설에 필요한 전체 개발 비용이나 일부에 대한 단기이자 지불 비용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건축, 교량금융 또는 건설금융 등을 다 포함한다. 뭐 영종도 공항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 어찌됐던 영종대교나 이런 것들을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공항 설립 사업에는. 그러면 그런 거는 몇 년간 우리가 그런 유료 통행료를 받아서 이 다리 비용 유지 보수비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수용, 건설 작업, 전문가 수료, 마케팅, 그다음에 자금 자체와 개발 과정에 포함되는 임시 비용. 뭐 임시 비용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 뭐 그 사무실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전화도 하나 따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CCTV나 이런 걸 둘 수도 있고 금고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내가 다 이 돈을 낼 거야 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한 달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복사기 기자재비 해서 최소 운영비가 한 달에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에서 400원 들어갈 텐데 자기가 돈을 안 받는다 손 치더라도 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이나 이런 거를 나갈 수가 있고 어찌됐던 조합장이 되면 월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합에서 그 경비를 받을 이제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조합장,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쓰는 여직원, 꼭 여직원이 아니래도 되죠. 직원 1명, 그 다음에 또 1명은 감사. 요 3명만 그 월급 제도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이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회의나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 조달과 부채 조달 방법의 개념과 기능. 민간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총 비용, 프로젝트의 총 비용의 3, 40% 정도 되는 막대한
자금이 선투입되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하죠? 보통 시행사가 될 수도 없어요. 이 비용들은 이게 보통 시공사, 우리가 건설회사라 그러는 그 시공사에서 같이 이제 주은행으로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 비용의 PF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뭐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거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발표를 한번 한 다음에 통과되면 그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금융이란 부동산의 매입과 개선을 통해 수익 증대 자본과 자인 자본, 이게 타인 자본을 적절한 구성으로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죠. 그러면 아까 그 돈을 누가 대느냐? 누가 되겠어요? 시행사가 되겠어요? 매달 한 몇백씩 되는 돈을 된다. 이거는 솔직히 불법이에요. 시행사가 돈을 대면. 그 시공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느냐? 그런 건데, 시공사는 시행사에 이제, 내가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좀 미리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게.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걸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부분 시장에선 이런 방법을 해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선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 철거 업체들이 있어요. 시공사마다 그 철거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내려요. 왜? 철거 업체는 뭐 어찌 됐던 간에 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 직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제재를 당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돈을 내리는 거죠. 뭐 기업 공개 증자 등 수익 주식 가치가 증대되는 거죠. 자금 조달 유입, 증대, 지분 조달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TS 주식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뜰 줄 알았는데 단 며칠 만에 몇십만 원씩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조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엔터테인먼트주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코로 엔터테인먼트 자체라는 거는 대면이 있어야 이 돈을 끌어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공연도 그렇고 BTS도 지금 뭐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안 보고 너무 이제 과포장돼서 이 주식이 평가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돈들이 다 그쪽으로 몰렸다고 하는데 조금만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아마 거기다 투자는 안 하셨을 거예요. 차입금 채권 발행으로 부채 방식에 의해 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이제 부채 조달,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자금 조달의 수단별 장단점 비교 이렇게 하면 지분 조달 방식은 그 원리금 상환할 필요도 없고 이자 상환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부채 조달 방식은 어떻게? 원리금 상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실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사모펀드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이제 부채 조달 방식의 특징.
자금을 빌려서 운영 자금화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저렴한 이자 비용과 조세 효과 때문에 선호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환 일자와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이자도 나가야 되고 이제 간단하고 좋기는 하죠. 그리고 뭐 담보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평가해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꾸준히 운영 자금이 들어갈 때는 이게 좀 골치 아픈 것이죠. 돈이 계속 돌아 나와서 그 돈이 확 땡겨져서 다시 갚아야 될 때가 오면 또다시 이제 대출을 돌려막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이제 지렛대 효과라 그러죠. 그 재무 레버리지 효과, 타인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이익에 변화를 주는 주당 이익의 변화폭이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뭐 BTS가 뭐 주당 할 때 뭐 1억을 넣어야 20준 준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까놓고 보니까 그 정도의 주식 평가 금액이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가 절하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서도 그 배당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대출을 땡겨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내가 주당 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 공장 투자를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하면 내 이익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 이익이 나니까 주당 이익이 훨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타인 자본을 대거로 빌렸어요. 뭐 한 똑같이 뭐 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50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지렛대의 지렛점이 뒤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당 이익이 내려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는 거죠. 지난 자본 조달 순서, 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그 원천에 대해서 특정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론. 기업은 역선택 비용은 자본 조달을 원천적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기업 자금이 필요할 때 내부 보유 자금, 부채 조달,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 이론은 소유자와 경영자를 분리해서 오늘날 기업 하에서 수탁 책임자가 가지는 그 경영자들이 주체, 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기업을 외형적으로 성장, 매출액의 극대화 혹은 경영자의 사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죠. 그리고 요새 또 한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어, 예전에는 가족 경영이 나쁘다, 가족 경영 회사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대물림 되는 회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 가치나 사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정신을 쭉 이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명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 어떤 면에서 가족 경영을 해서 그렇게 됐다. 그 대리인 이론은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성과를 못 내면 이 사람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 이제 좀 역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요새 새로운 이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8장 요번 거 들어가기 전에 한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장 도시개발의 집행과 사후관리. 우리가 앞에서는 그 도시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봤다면, 이번에는 도시개발을 어떻게 이제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업 추진의 주체는 우리가 요 전전 시간에도 배웠는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민자 합친 게 있죠.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국민, 협력형. 그 다음에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서 하죠. 요새 그 개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힘든 데들은 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는, 관리 감독하에 하는 그 사업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수입성의 극대화라기보다는 그 주거 안정성, 공급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항상 그 저런 것들을 많이 두죠. 그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트의 단가나 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개발 방식을 되게 싫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좀 하층민이 들어와서 있다고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금까지 관행들이랑 그 지금부터의 관행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만약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그러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공민간 협력개발 방식은 공공의 장점인 추진력과 민간의 장점인 경영능력이 결합하여 시도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의 추진력은 있지만 이제 경영능력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왜 이윤의 극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좀 공공이익을 배제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이익을 주고, 이제 그 나머지에서 그 단지 개발이나 이런 거에 그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민간 주도형 개발 방식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것 아시지만, 이게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그 사업 주체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다. 뭐 요거는 우리가 몇 가지 나눴었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주거정비법. 이게 없어진 법이지만 뭐 택지개발 촉진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요새는 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는 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개발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죠. 그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일부에 이러한 토지가 있으면 요거를 잠시만요.
이러한 땅을 주고 나머지 부분 뭐 요 부분이라던가 요 부분 토지를 저만큼 내놓은 사람에게 어찌됐든 요만한 땅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앞에 도로를 낸다거나 뭐 기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 그 지분을 떼고 개발 비용과 나머지를 떼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공공재로 획득을 하고 돈을 안 받고 땅을 대신 받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이라 그랬죠. 계속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 환지를 이게 시행자가 어떻게 시행할 건지 미리 다 땅을 쪼개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공공유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따른 관한 특례법이라 그러죠. 이게 환지 방식의 그 대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 사업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한 토지에 대한 지분을 획득을 하면 그 여기 있죠. 3분의 2 이상 동의. 그러면 그 나머지 3분의 1을 그 강제 수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바뀌어 가지고 이게 그 사업 시행자들이 예전에는 자금의 여력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면적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면적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단지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70%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별 70%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면적의 70%의 인원이 동의를 해야 되고 또한 그 한 동당 70% 이상이 돼야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요새 그 많이 좀 강화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양한 방법에 이제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독립문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한 동만 빼놓고 나머지 동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주는 거죠. 이주 대책 수립.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합이 생기면 그 조합이 그 이사비를 주고 이제 보통 이, 그러니까 이사 비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요. 등기 설정을 해가지고. 왜? 여기 이만큼의 토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살고 있어라. 우리가 여기를 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게 그 너희에게 다시 이거를 분양을 해주겠다. 대신 그때 전세를 빼서 다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본인의 재산권들이 침해 안 받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조성과 공급 계획을 하고 선수금, 이제 시행자가 지정권자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을 하고 이제 분양사무소를 차려서 분양을 하고 토지 조성이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하는 거죠. 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끝내면 이제 그 조합으로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이제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온 자금으로 나머지에 대한 비용을 하는 것이고, 어, 이거는 어쨌든 민간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어찌 됐던 간에 공공개발적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토지의 확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하나는 환지냐, 하나는 뭐 동의를 얻어서 이제 매입을 하는 조건이냐, 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그 확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을 시행. 아까도 그 환지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과 과수, 묘목, 농작물 등 보상, 영농업, 축산업의 손실에 관한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에 관한 사항은 예전에는 잘 없었는데 그 이제 강제 이주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하려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짓지도 않은 농작물에 비닐하우스 쫙 써 있고 거기다 그냥 대충 나무만 박아 놓고 그 농사 짓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그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 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을 때 본인 돈이 드느냐? 본인 돈은 거의 안 들어요. 또 그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농업진흥청에다 신고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좀 되게 적게끔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고 땅값에 플러스 알파 이제 공작물과 과수, 묘목, 농작물에 관한 보상까지 다 받겠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라가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공사업 계획이 결정이 되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토지, 건물, 조서 작성. 자, 이 토지에 과연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뭐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몇 개고 과연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나, 거기서 뭘 짓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보상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 계획 공고 열람을 이제 하고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된다 안 된다 하고 이제 뭐 난리가 한 번씩 나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따라서 협의 성립은 이제 소유권 이전 및 보상 지급을 하는 거고, 이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용 재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냐, 뭐 여기까지 이제 협의가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제
재결의 불복하면 재결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또다시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이거를 한 번 더 평가해 달라. 그러면 공탁 및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죠. 이의 신청을 재평가하고 여기서 확정과 불복, 불복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서 그 사업을 중단시키게 하는 것이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뭐 재개발에 관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게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좀 유리해지니까 행정소송과 함께 그 가처분 소송도 항상 같이 내게끔 돼 있어요, 보통. 뭐 이러한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토지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결과 되게 복잡하죠. 좀 여러분들이 어, 이 계획사업 결정까지는 정보를 잘 모르는데 그 전 단계 그 다음 단계 보시면 토지 및 건물 조서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사들이 다 주사나를 튕겨보고 이제 20년 이상 그리고 저층 아파트 위주의 단지를 물색하러 다니고 이걸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알아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사람을 풀어서 이 토지 및 건물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요 단계쯤 되면 어 요게 이제 슬쩍 시작하려는 단계쯤에 알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그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이러면 좀 더 그 가격 상승분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단기간 안에. 근데 요새는 그것도 실거주 2년 이렇게 돼서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쪽이나 도시개발 요런 거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좀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이 도시계획공학과 와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좀 아파트 가격이 쌀 때 경매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물론 집안이 부동산업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의외로 좀 잘 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게 보는 눈들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수님 돈은 어떻게 버나요를 하지 말고 전공 공부나 이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잘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 여기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감들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근거로 바탕으로 투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모든 게 어쨌든 수업료로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실패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도전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자본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배우는 거죠. 일을 월급은 조금 받더라도 그러면서 보는 눈을 좀 더 키우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접근성 그리고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인가와 허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인가고 어떤 게 허가인지. 허가라는 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는, 적법하게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을 한 지가 20년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C 이하인가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걸어 놓은 거죠. 이제 거기에 맞으면, 아, 니네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70% 이상, 동별 70% 이상이 모여서, 아, 저희 아파트 지금 너무 지은 지 오래됐고 쓰기가 힘들고 이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아, 거기서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어, 그 인가라는 거는 시행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재개발 재건축의 70% 이상의 동의와 뭐 동별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가 있잖아요. 이게 돼 있으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 니네가 여길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에 대한 인허가라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행위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인은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장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및 승낙, 그 법적인 성격으로 인가와 허가가 되는 거죠. 승인이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 보통 추진위원회에서 뭐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고 미리, 그리고 우리는 주택 조합 설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그 인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그래, 너희는 한번 해봐 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에요. 동의 및 승낙을 하는 것이죠. 그 법적으로는 인가 허가라는 거를 얘기해요. 인허가가 이제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 관련 인허가는 도시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 관련 인허가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그 우리가 산 뭐 이런 데를 다 깎아내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거고, 택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토지 관련 인허가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산이나 전답을 대지, 이제 그 대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이런 거 자체를 이제 토지개발 사업이나 뭐 민간 사업자들은 그 정도까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일단 미리 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해놓고, LH, 예전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새는 하나로 합쳐졌죠. LH공사로 합쳐졌으니까 거기서 미리 털을 닦아 놓은 다음에 그 토지를 그 파는 거죠. 건설업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분양을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사업 관련 인허가는 별도법에 근거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고, 주택 건설 시에는 주택법과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택법이겠죠. 그리고 뭐 산업단지 같은 거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건축 관련 인허가 행위는 그 인허가 규모가 큰 건물인 경우 건축 허가 동시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승인과 건축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어, 롯데타워 같은 경우를 보시면 L타워 아시죠? L타워를 보시면 그 본인이 땅도 사고 건축물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서울시에다 계속 허가 신청을 해요. 근데 고도 제한을 딱 걸어가지고 야 그건 너무 높아 짓지 마 이런 방식으로 뭐 그 서울 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쪽에 뭐 활주로 각도랑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방해가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되네 안 되네에 대한 사전 승인과 건축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건축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안 되고를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건축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도 그렇고 이제 그 도시개발법도 그렇고. 자, 또 보시면 영업 관련 인허가는 영업이 시작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판매 시설이나 근린생활, 근생이라 그러죠. 각종 영업 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뭐 그 일반 주거지나 이런 데는 근린생활 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는 뭐 유흥시설이나 이런 거는 배제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헬스클럽 및 뭐 편의점, 슈퍼, 뭐 기타 등등 우리 약간의 그 중국집 같은 소매 영업시설, 닭집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사용에 관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나 여기 닭집 할 건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해요. 그 우리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게 단지 위생 그 구청에 신청해서 그 위생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소방 관련 시설에 관한 것도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그래서 스프링쿨러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주방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하게끔 돼 있어요. 자, 다음은 건설 관리와 용지 공급. 자, 건설 관리 이제 개발팀 구성과 구성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젝트 관리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사람이죠. 이게 보통 시행사죠. 마케팅 관리자. 요것도 시행사가 하죠. 이게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뭐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무 담당자. 요거는 이제 금융, PF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셜 하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프로퍼티 관리자. 이거는 재무 담당자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자산관리자예요, 자산관리자. 지금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대부분이 도시계획의 이제 중요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건설 쪽에서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식 공기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 옛날 아파트 보시면 고층 아파트 뭐 한 12층까지의 아파트를 보시면 집에 어느 방에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둥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음 이렇게 좀 방에 쓰임새가 별로 안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이게 보통 허용 응력도 설계라 그러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일반 건축물에서 많이 보는 거죠. 연립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기둥과 보가 이 건물의 모든 그 하중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벽이라 그러죠. 커튼월이라 그래서 음, 이렇게 툭툭 쳐서 부셔도 돼요. 그래서 건물 한 층에 있으면 기둥만 안 부시면 어 이거를 부셔서 막 건물 이제 세를 줬던 가게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또 큰 가게 하나로도 세를 주고 이런 방식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 허용 응력도 방식은 딴 거 다 좋은데 뭐 그 건축물 관리하기도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둥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둥과 보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중을 다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층까지 올라가려면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방 안으로 툭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살려는 아줌마들이 우리가 공급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놓고 팔아도 그냥 살아요 이러면 사는데 다른 건물도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고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특별히 또 다른 뭔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허용 응력도 설계에서 극한강도 설계로 설계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기둥과 보호를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힘을 받게 하는 설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벽을 부셔도 되는 벽이고 이거 방을 하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벽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뭐 벽을 하나 둬서 두 개로 나눠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벽 이외에는 요즘 같은 데에서 벽을 잘못 건들면 이 건축물의 구조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설계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새 또 이제 뭐 예전 건축물이랑 똑같이 뭐 이거 부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벽이나 이런 걸 잘못 부셨다가 철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그동안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좀 중요한 사람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건설물 위험 관리가 있고 개발 사업의 위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재무 위험이 있고 건설 위험이 있고 운영에 대한 위험이 있고 정책 및 환경 위험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재무에 대한 위험은
미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100% 확신은 못 하잖아요. 어,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쯤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될지, 뭐 다른 데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좋은 단지가 나올지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건축에 관한 허가 인허가 사용에 대해서 이제 사용 허가 승인이나 이런 거 이제 신청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관리에 대한 그 위험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 위험, 뭐 준비 단계에서는 뭐 여기 쓰여진 대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현금 흐름의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후 단계에서 분양,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겠죠, 이건. 그 건설의 위험은 솔직히 여기에 대한 거는 제일 작은 거예요. 물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이건 설계와 관리 감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설의 위험은 좀 제일 적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위험, 요게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 때는. 왜냐? 그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위원들이 있고 뭐 감사가 있고 이렇게 보면 서로 나중에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이 처음 중간 마무리 때까지 조합장이 많이 바뀌면 뭐 한 5번, 6번, 뭐 한 10번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대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고 막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그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해서 그 못하게 하는 거죠. 사업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는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해라라고 이제 허가를 받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아니면 허가 취소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이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 개발 쪽에서 본다면 재무 위험하고 운영 위험만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나머지 건설 위험이나 정책 환경 위험은 이게 위험 부담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시행을 할 때 법적 허가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맞춰서 그 인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그 위험도가 낮은 거고 건설의 위험은 높기는 하지만 설계나 관리 감독을 잘하면 낮아지는 거고 근데 재무 위험과 운영 위험은 언제든지 하자가 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전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재무 담당자, 프로퍼티, 자산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지금 재무와 운영 위험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이행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위에 같이 뭐 다른 위에 이제 그 관리자보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을 꾸려서 뭐 계속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의 위험 관리 방안은 건설 위험, 뭐 기술적 위험은 설계자, 시공업자 기술 경험 수준 이제 많이 지어본 놈이 잘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술 하자 보증 이것도 우리가 어떤 방식이냐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보험을 들게 해놔요. 그 다음에 전문가와 관리단을 구성하여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그, 시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요 자체 내에서 사업주와 그, 아무리 건물을 짓더라도 그, 감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건설 감리 뭐 이쪽은 음, 제일 그 법원 출입이 잦은 쪽, 한마디로 깜빵을 많이 가는 쪽이긴 한데, 왜 도장 한번 잘못 찍고 감리를 통해서 도장이 찍으면 법적 책임을 그 사람도 같이 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런 회사를 젊었을 때 다녔는데 한 3년 다니다가 일은 편하고 좋은데 이거 언제 깜빵 갈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딴 데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사 완공, 지연 위험, 공사 진행 속도, 공정표대로 잘 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파트 이제 건물 한 동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건설 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하루에 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만. 근데 이거를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그 우리는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게 증가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개발 사업이나 모든 데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합원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그 비용을 건설 시공업자는 절대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아 그래 니네 싸워라, 나는 결정됐으니까 이걸 지연되면 어차피 자부담금을 더 받고 분양금이 높아지면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어떠어떠한 게 있겠지만 그 권리를 안 넘겨주면 돼요. 니네가 돈을 다 완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다 못 넘겨주겠다.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자연재해가 없는 한 거의 뭐 완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합원들 간의 싸움이나 그 행정소송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요 뒷부분이 요 이제 자 1, 2, 3, 4 마우스를 쓰려니까 잘 안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4단계까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2단계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패소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진행을 쭉 하고 있었죠. 행정소송을 내서 업무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같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송을 또 내면서 진행을 쭉 끌어온 거죠. 근데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라서 아무리 이걸 하고 있다 그래도 2번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2번부터 3번, 4번 단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뭐 추진위원회 설립, 그 다음에 뭐 시행사 선정,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시행사가 와서 좀 도와주긴 하죠. 시행사 선정, 그 다음에 뭐 시공사 선정,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놓고 하고선 이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아, 여기서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그러면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걸어서 이런 무슨 절차의 하자를 문제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모든 서류를 등기로 2번 이상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던가, 나는 못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를 걸어가지고 음, 이러한 것들을 뒤로 돌리는 거죠.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진행돼도 2단계가 잘못됐으면 2단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떻게 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의 위험, 공사 완공 후 부실 발생 위험은 늘 있죠. 그래서 하자 분담금으로 공사 대금을 절대로 다 주진 않아요. 근데 막 다 내놓으라고 막 떼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치권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그 분담금을 공탁을 걸어 놓으면 돼요, 법원에. 아, 이거 하자 분담금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하자 보수가 생기면 보수할 비용입니다. 법원에 나는 내가 쓰지 않고 이걸 맡겨 놓겠습니다, 이러고 맡겨 놓으면 그 기간 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법원에서 그 사람은 찾아가면 돼요, 시공업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 보통 건설 업체들에서는, 아, 난 지었으니까 모른다, 니네가 쓰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하자 보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 공사기간 중에 상존하는 안전사고가 있죠. 항상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미 비용도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지 공급. 용지 공급은 개발 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공급 방식과 절차가 규정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이 나눠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절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는 용지 분양을 위해서 먼저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 작성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택지 공급 승인을 받은 후 공고 절차를 거쳐 공급을 한다. 택지 개발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어요. 택지 공급 방법도 추천, 경쟁, 입찰, 뭐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을 하죠. 택지 공급의 대부분은 경쟁, 입찰이나 추첨을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부지라던가 관공서 부지라던가 이런 것도 경쟁 입찰을 하지만, 특수 법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는 학교 법인 재단으로 먼저, 아, 이건 제가 여기다 학교를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수의 계약을 해야 돼요. 추첨에 의한 방법은 국민, 건설 용지와 학교 등이 그 대상이다. 자, 추첨은 학교가 들어가죠. 근데 학교는 대부분 수의 계약도 가능해요. 수의 계약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 주체가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학교, 공영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국가, 지방자치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요런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추첨을 안 하고
수의 계약으로 해요. 학교가 뭐 여러 군데 재단법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고 내가 거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공공시설 이제 협의 시점 신도시 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물은 이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 시설 사후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공시설, 도로, 공장, 공공용지, 뭐 교량, 터널, 고가차도, 뭐 상하수로 관로시설, 뭐 여기서 인수인계 대상은 이런 것이 있고 인수 협의 그리고 사업 준공 전 주민 입주 시 공용으로 개발한 시점 그 다음에 기타 경우는 사업 준공일 단 가로등 신호등의 경우는 수전일로 개시일 수전일이라는 건 전기가 들어가는 날짜로부터 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배수, 관문, 도서관 등 그 관리 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비가 크게 왔을 때 그 계류 시설이라고 그러죠. 빗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에서 인부들과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서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 먼저 죽었고 이 사람 내려간 사람도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그 사후 관리의 문제였어요. 이제 준공이 아직 준공은 됐는데 어 이렇게 이게 제대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서로 이렇게 그 운영을 해 보면서 인수인계를 넘어가는 시점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거를 공사를 진행했던 관리자들도 그렇고 서로 미루는 것이죠. 어찌 됐던 간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공공 시설을 발주한 쪽의 책임이 더 커요. 어찌 됐던 간에 법적으로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빨리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 경험 및 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거죠. 아까 하수 종말 처리장, 폐수 처리장, 배수 펌프장 이런 것들인데 준공일은 지났고 준공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인수인계 방법, 합동점검, 사업 준공을 한 다음에 당해시설 관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점검 요청일로 30일 이내에 합동 점검을 완료하여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함께 통보를 해줘야 되죠. 공공시설을 공유 개시하는 데 따라서 관리관청은 그 시설권을 인수하는 거죠. 시설권을 인수하면 하자보수도 이제 그걸 하게끔 돼 있죠. 하자보수, 합동점검 및 공공시설의 인수 인계한 경우는 관리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담당한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준공이 끝나고 인계하고 그걸 가리켜주는 동안에 사고가 난 거는 그 인계를 받은 자가 관리청이 이제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비용 부담은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설물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얼마 전에 산업단지에 그 하수도관이 깨져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죠. 산업단지 시설 내에. 그거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인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비용을 내서 그걸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 공사를 한 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저래 비용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교. 지방공사는 회사예요. 공공회사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단독으로 민관 합작. 어쨌든 공사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돼요. 단독 사업을 경영해서 좀 그 융통성이 있고 판매 수익, 공사체 발행 증자, 민간 출자가 가능하고 경영자는 사장, 부사장, 이사가 있죠.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민관 합작이 불가해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해야 되죠. 그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나 그 화성시나 이런 데 좀 지방 재정에 문제를 많이 주게끔 돼 있었죠. 이제 수탁금이라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그 사업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죠. 공단체 발행과 증자가 불가, 민간 출자는 불가하죠. 공채 발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 것이죠. 그 옵티머스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런 단체나 공사체를 발행하는 것들을 사서 이익을 내겠다 그러고 딴 데 투자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도 사장, 부사장, 이사. 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경영자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대면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고요. 요번 주 단어는 미세먼지로 하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좀 겨울이 오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건강관리 늘 잘 하시고요. 그 아침에 시작할 때 서두에 조금 잔소리가 길었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음, 저도 여러분의 선배고 그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했던 고민들은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고민을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교수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음, 한 번쯤 이렇게 먼저 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앞이 안 보일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들 때는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들고 같이 가면 돼요. 내가 힘을 키울 동안.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